전화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기자마자 두 번째 진동이 다급하게 울렸는데요. 이번엔 음성이 아닌 사진 한 장이 도착했더라고요. 검은 하늘 아래 난간에 묶인 흰 봉투, 그리고 숫자 4개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 숫자를 읽었는데도 의미는 제각각이었죠. 김선재는 즉시 건물 도면을 떠올렸고 문태경은 비상계단 배치를 속으로 짚었습니다. 민경채는 한참 동안 그 숫자만 바라봤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4자리 숫자가 생일의 몇 달치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화려하게 준비된 케이크와 플래시, 그리고 축하의 박수 사이에서 정작 본인은 늘 작은 열쇠를 들고 홀로 서 있던 기억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결국 4사람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매서웠는데요. 난간에 묶인 봉투는 사진 속 그대로였습니다. 봉투 속엔 아주 얇은 메모지와 키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문 닫힌 곳 말고 병든 곳을 찾아요. 그 뒤에는 공실장의 이니셜이 또박또박 남아 있었습니다. 키카드에는 병원 로고가 희미하게 달아 있었고요. 루시아가 메모를 쥐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병든 곳이라 여기 말고 다른 데라는 거죠. 그날의 시작 장소. 루시아가 중얼거렸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가동되는 소리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4사람은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키카드는 산부인과의 오래된 문서 보관실을 열었고 안에는 낡은 트롤리 서랍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서랍 앞면에 기묘한 표시가 보였죠. 7에, 1에, 0에, 2. 서랍 번호였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바코드 스티커가 잔뜩 붙은 봉투들이 거꾸로 꽂혀 있었습니다. 거꾸로 꽂힌 봉투들만 모으면 날짜가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졌고요. 그 라인의 끝에서 얹혀있던 작은 녹음기가 굴러나왔습니다. 전원을 켜자 초반 3초는 공실장의 쉰 숨소리뿐 4초째부터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환은 너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이어지는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민두식이었죠. 그리고 8초쯤 담담한 여자 목소리가 덧붙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질게요. 그 아이는 내가 데리고 나갈 겁니다. 스텔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루시아의 손이 봉투에 닿는 순간 종이가 아주 작은 비명을 낸 듯 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정리만 했던 사람이었네요. 루시아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조도 분노도 아닌 그 말투가 이상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가만히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리만 하는 사람은 여기에 오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 짧은 말이 루시아의 어깨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정리 대신 시작을 해보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김선재의 휴대폰으로 새로운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비인가 열람 시도, 감지, 내부 문서함 민두식 후견 계약 초안. 누군가가 USB의 비공개 폴더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죠. 시간은 기자회견까지 1시간 남짓. 민경채가 입술을 꽉 물더니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 오늘 무대 위로 올려요. 단 결론은 내리지 말고요. 질문만 던지죠. 김선재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 나오니까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장은 예상보다 더 빽빽했습니다. 자동 백업 친자 확인 가짜 장례식이라는 자극적 문구가 이미 도시를 도는 중이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 사이에서 김선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다르게 아주 침착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뻗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을 확정하러 온 게 아니라 보존하러 왔습니다. 공 실장이 죽기 전 설계한 방식 그대로요. 동시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3장의 슬라이드를 차례로 띄웠는데요. 첫 번째는 2번의 전압 방화 그래프, 2번째는 발전기실 문 잠금 구조, 그리고 3번째는 후견 계약 초안 상단 일부였습니다. 상단에는 이상한 문장이 있었죠. 후견인의 권한은 지정인의 피보호자에 대한 감정적 안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보통 법적 문구로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적 안정. 누가 그걸 계약서에 넣을까요? 문태경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초안의 감정적 안정 문구는 법률가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가족이 쓴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초안을 보낸 사람은 저였습니다. 기자들이 자와자와 웅성였고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죠. 정확히 말하면 보냈다가 회수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오해받더라도 내가 나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문태경은 침착했는데요. 그 침착함이 누군가에겐 도발로 들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부탁을 거부합니다. 감정적 안정이 진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어젯밤에 배웠거든요. 그 순간 회견장 뒤편에서 법무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겁지겁 들어와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방송을 중단하세요. 커다란 종이와 법률 용어가 공기를 가르자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김선재가 한 발 앞으로 나왔죠. 우리는 오늘 어떤 이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에 구조와 질문만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본은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됐어요. 그는 화면에 새로운 문장을 띄웠습니다. 문이 닫히면 창을 만든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죠.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구호처럼 들렸고 이 방 전체에 이상한 리듬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회견장 앞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은 바람도 같이 들여요. 감기 걸리면 책임질 겁니까? 모두가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챘고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민두식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아무런 호의도 없이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여기 올 거라고 누군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무장해제한 채 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두식은 무대 근처까지 와서는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행동할 시간이 짧아서요. 오늘은 그냥 사업가처럼 말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경채를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지금은 대강 알겠더라.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것. 그거 좋다. 근데 선택엔 계산이 붙는다. 너 계산 끝냈니? 민경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계산은 없습니다. 대신 시작할 수는 있죠. 그녀는 핸드마이크를 내려놓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는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자들에게 등을 돌린 채 민두식을 향해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공실장 죽음의 날 회장님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둘째, 감정적 안정이라는 문장을 보고도 서명하려 한 이유가 뭡니까? 셋째, 스텔라장과 저는 그날 밤 누구의 계획 위에서 서로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는 목이 아주 약간 떨렸지만 끝까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대답 대신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끌려요. 제목 뽑기 딱 좋은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첫째, 나는 병원에 있었고 CCTV는 지워졌겠지. 둘째, 감정적 안정, 그것도 거래의 대상이야. 셋째, 밀어올린 건 너희가 아니라 시계였지.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민두식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공 실장은 늘 시간을 거래했어. 시간을 사서 증거를 팔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내려가는 방법을 골랐지.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내려가 버리는 법을. 그 말은 은유처럼 들렸지만 김선재는 즉시 현실의 단어로 바꿔붙였습니다. 전압 강화, 자동 닫힘, 미러링. 네, 시간 거래가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선재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는데요. 그의 손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쪽지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민경채도 모르게 김선재에게 도착한 메모가 하나 있었거든요. 녹음기는 하나 더. 병든 곳 말고 묻힌 곳. 보내는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죠. 김선재는 그 메모를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묻힌 곳이 어딘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 실장의 집, 부엌,
냉장고 하부 커버 뒤. 공 실장이 늘 가장 드러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던 자리.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스텔라장에게서 첫 번째 옥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필체는 놀라울 만큼 단정했고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경채야, 엄마가 너를 먼저 올렸지만 너는 나보다 먼저 내려오지 마.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민경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다져졌습니다. 스텔라장을 미워하고 싶은 감정과 이상하게 그를 지켜주고 싶은 충동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고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은 올라가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주문 같았고 주문은 드물게 단단했습니다. 회견 직후 김선재는 혼자 공 실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전에 묻힌 곳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냉장고 하부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자 얇은 테이핑 아래에 낡은 녹음기와 작은 수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있었죠. 문이 닫히면 창을 만든다. 창이 깨지면 빛을 빌린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날짜와 시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마지막 줄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1811 누군가 문을 닫는다. 1812 나는 줄을 당긴다. 1813 너는 온다. 1814 전압이 떨어진다. 1819 세상은 켜진다. 김선재는 그 줄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본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온다. 너가 누구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손바닥이 한동안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집을 나오는 길에 골목 입구에서 낯선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회색 후드, 얼굴 반을 가린 마스크. 낯선 사람은 종이봉투 하나를 김선재에게 툭 건네고 말했습니다. 공 실장이 마지막에 빌린 빛이에요. 봉투 안에는 휴대용 조명 패널과 작은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 메모가 덧붙어 있었죠. 1812, 1814점. 그건 정확히 전압 방아 사이에서 켜질 수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전원이 죽어도 켜지는 빛. 공 실장이 말하던 창이 깨지면 빛을 빌린다의 실물 증거였죠. 김선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조용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 이야기의 리듬을 밖에서 맞추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밤,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동안 각자의 표정이 이상하게 닮아갔습니다. 조금씩 지쳤는데요. 이상하게도 포기하는 기색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얇은 입술을 다물고 수첩을 넘겼고 문태경은 감정적 안정 문구가 들어간 초안을 끝내 서랍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민경채는 휴대폰에서 생일키 입력창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열래요?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경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열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혼자 말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놀랍게도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을 같이 보자고요. 숨지 말고 각자 이름으로. 그 말이 끝나자 문태경이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피도 같이 보죠. 길을 찾든 길을 새로 만들든. 루시아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고 마지막으로 김선재가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이 겹쳐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공 실장이 떠난 자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들어왔다고 느꼈달까요? 그 온기는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고 같은 순간 민경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으니까요. 비공개 번호. 아주 짧은 문장. 세 번째 창문. 너희 뒤. 네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의 궤도 안에 아주 얇은 그림자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누가 보고 있는 거죠? 루시아가 속삭이듯 물었고 김선재는 이상하게도 이번엔 겁먹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번엔 도망 안 갈 겁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쪽 주차장 지붕 위에 작은 흰 점이 반짝였는데요. 가까이 보니
우선 송수신기였습니다. 누군가 이 집의 움직임을 계속 받아보고 있었고 집 앞 가로등 상단에 얇은 카메라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도 빛을 빌립시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실내 모든 조명을 환하게 켰고 민경채는 생일키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숫자는 어제와 같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7점, 1점, 0점, 2점. 클릭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화면이 한번 깜빡였고요. 새로운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Third window. 폴더를 열자 텍스트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죠. 계약이 반대말. 파일을 클릭하자 한 줄이 화면 중앙에 떠올랐습니다. 계약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니라 증명이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아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증명은 누군가의 피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으로 적시는 것.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방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그 고요가 갑자기 용감해 보였어요. 김선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은 우리 각자 이름으로 증명을 하죠. 누가 누구의 딸이고 아들이고 엄마고 아버지인지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말이죠. 화면엔 택배 기사 복장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네모난 상자 하나.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돌려드립니다. 빌린 빚. 상자를 여니 기자회견장에서 본 것과 같은 조명 패널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쪽지. 네 번째 창문은 내가 만든다. 여기는 관객이 아니라 공동저자들이 앉는 자리니까. 발신자는 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은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관람이 아니라 제작이라는 걸요. 공 실장은 죽음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음 장의 저자를 불러냈다는 걸요. 그럼 민경채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쪽 차례네요. 제목은 내가 정할게요. 그녀의 눈빛에 오랜 두려움이 지나가고 낯선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 닫힌 곳 말고 병든 곳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고른 창문으로.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는데요.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등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규칙적인, 그러나 조금 빠른 박동. 다음 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고요. 누가 무너질지, 누가 버틸지, 누가 새로 서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두가 이미 예감하고 있었죠. 내일, 이 집은 누군가의 계약을 찍고 증명으로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증명의 첫 줄에는 공 실장의 필체가 아닌 민경채, 김선재, 루시아, 문태경, 네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힐 거라는 것을요.